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 610억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쏟아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00억, 기관 투자자가 970억 매도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그동안 좋은 흐름을 이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2700선을 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옵션 만기라는 그런 특수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승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대했지만 오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 때문에 몰렸던 수급이 좀 빠지면서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 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들도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상해 주가는 조금 올라갔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먼저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 지표와 PPI 지표 두 개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도매 물가가 1월에 이어서 2월도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예상치는 시장이 이제 0.3%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았는데 0.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는 좀 어느 정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도매 물가까지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좀 이 시장에 대한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물가 지표가 좀 쉽사리 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간이 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를 보면 일단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아서 27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금 횡보하던 그 라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줄지 아니면 적절하게 다시 반등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크게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좀 이제 매도가 시작되는 듯 하다가 옵션 만기 때 이틀 정도 바짝 들어왔고요. 오늘 이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도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인 매도를 이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매도는 정말 오랜만에 있었고요. 그동안 많은 매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이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코스닥도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면서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쌍봉 형태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좀 덜 올라가기도 했지만 코스피와 같이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세로 보면 코스피가 좀 더 강했지만 코스닥도 결국에는 꾸준히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제자리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는 뜻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늦어진다라는 뜻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이런 성장주 위주로의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 더 이 주가 상승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기대감이 좀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때문인지 기관 투자자 또 매도를 했고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이제는 3일 정도 연속으로 빠지면서 앞으로 이 수급 자체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다시 이렇게 V자로 올라왔고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그 환율이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바짝 이렇게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1330원까지 단숨에 또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버리니까 이렇게 그 하락세에 대해서 그대로 환율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요 수준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떨어질 때까지 이러한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고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그런 물가 지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물가 지표가 좀 빨리 떨어져야지 이 글로벌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완화가 될 텐데요. 환율도 높고 국채도 가격이 높고 금리도 높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약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생각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약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움직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줄곧 매수를 하다가 좀 하루 이렇게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1달러 수준, 천연가스도 1.76달러 수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저렇게 이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대, 2%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단숨에 어제 4.3% 가까이 밀어 올렸고요. 고점을 찍고 차분히 떨어지던 그런 국채 금리가 다시 바로 급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를 많이 매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높아질수록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빨리 안정화가 되어야지 전반적인 이 금리 인하와 좀 그런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기대치보다는 높게는 나왔지만 완전히 이제 다시 꺾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하락했고요. 1.37% 하락해서 17,9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18,000원을 이탈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코스피가 1.9%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시간외 거래도 지금 18,000원을 회복을 했고요. 뭐 거래가 전날보다는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거래가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제 쉬어가는 듯이 거래량을 다시 줄이긴 했지만 크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고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량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때 바짝 올랐던 것이 이제 그런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좀 깔아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렇게 시장을 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17,000원이 되었든 18,000원이 되었든 우상향을 계속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에 대한 이 수급이 꾸준히 나와줘야 되고요. 이전처럼 뭐 160만 주, 200만 주 이런 수준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피크를 한번 찍고 다시 올리는 듯 하면서 거래가 줄어들긴 했지만, 자, 다음 주 어떤 거래량이 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그 상황 속에 올리다가 꺾었다가 이제 빵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옵션 만기 이후에도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옵션 만기 근처로 해서 물가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매일 이제 매달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싹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힘을 받을 만하면 좀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차가워지는 모습인데요.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매크로 전체를 분석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이 정도 주가는 우리가 이 블록딜로 인해서 떨어졌던 블록딜이 아니죠. 그 회계 부정에 대해서 떨어졌던 그 갭을 다 메워준 상황이고요. 이제는 뭐 작년 중순 정도에 횡보하던 그런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지겨운 흐름, 그죠? 지루한 횡보 구간은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잠깐 떨어지더라도 이평선들 살려주면서 이렇게 뭐 점점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27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만 9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를 매도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장 중에 이렇게 나왔더라도 장 마지막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시장 이 거래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전날에 이어서도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보험 11만 주, 투신 19만 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 6만 3천 주, 연기금 투자자는 3만 5천 주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도 7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투신이 지금 금요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지금 2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6만 주를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4일 정도 바짝 매수하고 조금 이제 매도를 했지만 뭐 거의 물량을 뱉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움직였던 것이 정말 이제 단순히 만기일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기일에 맞춰서 그 상승을 집중시켰을 뿐이지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움직임이 또 수급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차트와 수급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이 조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제 관련 종목들 오늘 테마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전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BHI라든지 G2파워 최근에 같이 좀 힘을 받던 그런 이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온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식이 미리 들어가서 저런 투자자들이 일찍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뭐 시간을 재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뭐 지금처럼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이제 매도를 언제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매수 구간이 아니죠. 매수는 이전에 이미 다 진행을 시켰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570만 주로 전날보다 35만 주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3월 13일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던 날이기도 했고요. 예상대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3월 14일에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오늘자로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잔고를 또 늘렸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이 수급조차도 상환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는 수급이 모건스탠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공매도 대량 보유를 치시면 모건스탠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대량 보유자요. 그 대량 보유자의 조건은 전체 주식수의 1% 정도를 0.5% 이상을 공매도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모건스탠리입니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를 지금 모건스탠리가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 잔고가 600만 주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라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물량 절반 이상을 모건스탠리가 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은 전날에 45만 주를 모건스탠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장중에 실제로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최근 5일 동안 93만 주를 매수를 했고, 신한증권도 마찬가지, JP모건도 매수를 하면서 지금 공매도 이 대량 보유 관련해서 그 관련 수급이 매수로 붙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건스탠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이어갈지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매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신한증권 위주로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매도 창구가 좀 활발했는데요. 근데 또 이 수급 집계는 사실 크게 매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정 물량이 6만 5천 주에서 지금 17만 2천 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 1조를 매도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17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전날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16.92%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1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임에도 한 주도 지금 팔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조차도 지금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조만간 긍정적인 이 소식이 하나가 들려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소식일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33만 주가 매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은 14만 주 돼서 한 차익 2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76만 주로 대차잔고가 줄어들었고요. 단기간에 이제 한 100만 주 가까이 10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도 상환이 되고 공매도 잔고도 상환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뉴스케일 파워죠. 이 뉴스케일 파워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도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력 공급을 이 SMR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8.7% 떨어져 가지고 6.6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자, 어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였죠. 그래서 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그대로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2.5달러 수준에서부터
7.7달러까지 단기간에 3배 가까이를 급등을 했습니다. 그 3배 급등 이후에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그동안 바닥을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가 그 이유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떤 점을 주목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협력 이외에도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이 흐름과 투자자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이 흐름이 지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딱 이때부터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 전체 구간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전망이 이제서야 관심을 받고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각박스를 그린 이 구간 동안 개인 투자자가 4,1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고요. 그 평균 단가 수준, 이 정도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전체 지분 6% 정도를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매집을 하거나 더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장이 조정을 받던 조금 떨어지던 기다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CF연합과 그 다음에 그 무탄소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CF연합과 대한상의 차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무탄소 에너지에 대해서 잠재성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대한 호응과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 규범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CFE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CF100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그런 식의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어떤 에너지가 맞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조화롭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조화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RE100이라는 캠페인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이 RE100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RE100을 자발적으로 캠페인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걸 좀 더 강제하기 위해서 이 큰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이 제품 생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별도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재생에너지에는 사실 수력발전과 양수발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그런 발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라든지 수력발전, 양수발전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전체 국가의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고요. 해상풍력과 태양광도 일정 부분 이상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100%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CFE 100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단지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전력에 대해서 원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도 RE100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 수소 에너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섞어서 CFE100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RE100은 결국에는 재생 에너지만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E100에 포함이 되는 순간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게 된다면 그러면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 탄소 중립과 거리가 멀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캠페인 자체의 의도가 원자력을 줄이자라는 의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이 RE100이라는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캠페인의 의도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확충을 해서 그만큼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늘리자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탄소 중립에 조금 더 이 무게를 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런 RE100이라는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이 탄소가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중점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자력 자체는 사실상 이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없애자라는 것은 정말 이제 이 목적과 좀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고 원전 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10% 가까이 확충이 되었고 그 이외에 수력까지 다 쳐야겠죠. 그럼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 그래프에서 목적지가 30%, 40%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라고 했다가 25%까지 줄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후행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에서부터 25%까지 단기간에 15%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이 RE100을 외치면서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이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국가가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고요. 독일과 뭐 대만 같은 경우도 탈원전의 대표적인 대명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늘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E100이라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재생에너지도 늘리면서 원전 에너지도 늘리고 수소 에너지도 늘리자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커버할 수 없는 것을 원전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에너지로 커버를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재생에너지 자체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 원전 에너지 같은 저렴한 에너지로 그런 것들을 상호 확충을 하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력을 잡아먹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요거를 커버를 할 건가? 왜 미국의 MS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빌 게이츠까지 왜 SMR에 집중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SMR을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재생에너지로 됐으면 벌써 재생에너지로 했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했다면 벌써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 목적지는 재생에너지로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SMR로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AI 반도체 자체가 그리고 서버 자체가 값싸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SMR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 서로를 어필하는 건 좋겠지만 좀 더 이 전체적인 시장을 깊이 단순히 친환경이라고 들여다보지 말고 지금의 현재 산업에 대해서 경제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이 뭐 태양광 많이 만들어서 해상풍력 많이 만들어서 뭐 가격을 낮춘다. 그런 막연한 계획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에너지가 70%가 되는데요. 사실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프랑스는 그럼 아리백을 포기한 건가요? 네. 근데 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는 거죠? 이미 원전 에너지 70%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그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 70% 돌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프랑스 기업들은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납품을 못해서 기업에 대한 산업이 쇠퇴를 하기 시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만약에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가 수입을 하고 그 관련 기업들이 수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수출을 못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RE100을 혹시나 걸고 넘어지더라도 그걸 RE100을 통해서 꼭 전체 공장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의 전력 구매를 통해서 PPA 구매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초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이런 얘기가 좀 몇 달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달 초라고 한다면 총선 전이기 때문에 굳이 다음 달 초까지 이렇게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발표할 거면 3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거나 이제 곧 할 거거나 아니면 총선 이후에 4월 중순 이후에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봉 수립 막바지기 때문에 이 어떤 수립을 했을지 분명히 가장 효율적으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수력 에너지와 양수 발전을 좀 늘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요거는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상풍력과 태양광만 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이 태양광과 해상풍력 짓지 않는다고 쇠퇴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그 이외의 에너지도 같이 늘리고 있더라. 전체 합계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속도는 그 어느 이 세계보다도 낮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으로 이제 이 현재 수치만 비교한다면 좀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빨리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200이라는 목적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꼭 사용하자, 모두 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탄소 중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캠페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캠페인을 다시 꾸리고 있는 것이 CFE100이고 그 전 세계 국가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은 CFE100에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점되는 이 소식은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저번에 나왔던 SMR이
700메가와트 정도가 신규 원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또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이번에 힘을 받았던 그 거래량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거래량을 다시 줄이면서 조금 차분하게 또 깔리면서 시장의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를 따라서 갈 것이냐, 뭐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던 간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최소 이제 6월 달까지 보았을 때는 크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형 원전 소식들, 폴란드, 체코, 뭐 UAE, 사우디 뭐 이런 쪽 있죠. 그런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SMR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나쁜 상황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